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포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는 환매 조건부 매매로서 영어로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보시면 되고요. 이 단기 자금의 조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국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현금이 돌고 있지만 은행과 은행 또 은행과 어떤 금융기관 사이에 급하게 뭐 하루 정도 단기 유동성을 사용할 때는 리포를 이용해 가지고 잠깐 채권을 맡기고 현금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점은 다른 국가에도 레포 제도와 레포 시장이 있긴 하지만 유독 연방준비위원회와 미국 달러 시장에서는 이 레포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 금리를 관리하는 방식이 한국과 유럽중앙은행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금리, 기준금리를 일단 정해줍니다. 뭐 0.5% 그리고 다른 여러 용도에 따라서 이제 시장 작업을 그 기준금리에 맞춰서 일정 조금 변화를 줘서 하는 거고,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미리 특정 사용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반 금리와 텔트로 금리를 분리해 가지고 딱 정해놓고 거래를 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Fed Funds Rate라는 금리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딱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범위로 0에서 0.25% 사이로 관리하겠다라는 이러한 범위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ed Funds Rate는 어떻다? 여기죠. 즉 여기와 여기, 즉 어떤 거다. 연준과 은행과의 서로 거래. 연준이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 그리고 은행과 은행 사이에도 적용되는 이 금리, 이것을 모두 하나의 금리 Fed Funds Rate로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는 리보, 즉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처럼 모든 금융기관이 연준에 돈을 맡아놓고 요거를 서로 빌리고 거래할 때 쓰이는 아주 폭넓은 수준의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나 뭐 다른 국가들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이 시장 참여 기구들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 금리를 좀 시장 친화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금리를 조절하는데 정말 많은 유형의 금융 자산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단기적인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포와 페드 펀즈 레이트죠. 자, 페드 펀즈 레이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준, 즉 페드에 돈을 맡겨놨는데 이 맡겨놓은 통장을 우리가 서로 거래, CD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루나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가는 초단기 금리가 될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긴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국채 중에서 1년 미만의 친구들은 이제 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짜리도 있고요, 4주짜리도 있고요, 뭐 8주짜리도 있고, 이런 단기 금리가 있을 겁니다. 또 1년, 2년, 요거는 본드가 아니고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7년, 10년짜리 노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기금리로 분류가 되는 거고, 20년, 30년 이제부터는 장기금리로 넘어가는 20년, 30년짜리 본드가 있고, 최근 이제 그 미국 재무부 옐런이 말하기를 50년짜리도 우리가 찍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뭐 회사채라든지 이제 여러 대출을 묶어서 파는 대출 채권이라든지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 연동 채권 같은 팁스도 기타 금리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어떻다? 금리에 우리가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정책이 민감해지고, 이렇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연준에서 돈을 보는 통화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된다? 국제시장에 유통이 되는데 그 유통되는 순서가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금리부터 먼저 반응을 하는, 그래서 정책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자산의 특성이 갈리죠. 돈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에 덜 민감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도날 위험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만기가 짧은 친구들이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율이 낮을 거고, 만기가 긴 쪽들이 위험이 높고 고금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 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채권들이 시장에서 계속 발행이 됩니다. 재무부에서 발행이 되고, 그게 이제 돌면서 어떻게 된다, 일정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상에서 레포 금리하고 페드 펀즈 레이트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남는 돈에 대한 금리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탱하는 것은 뭐다? 바로 단기 금리가 어느 정도 또 이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 정책에 민감한 금리들이 연준이 원하는 요 수준에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지금 0에서 0.25%라고 한다면 못해도 0.1%나 0.05% 정도에선 유지가 돼줘야지 이 금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레포 시장은 이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사이, 그리고 재무부와 국채시장 사이, 그리고 은행과 국채시장 사이 모든 이 금융기관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단기 자금의 금리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준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됐는지는 알고 이후에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자, 레포 거래는 어떻게 된다? 담보대출하고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 행태는. 그래서 우리가 거래 상대방도 물론 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좀 적다고 한다면 거래 증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증권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따라 가지고 대출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레포 상대는 나는 지금 돈이 있어요. 안 쓰는 남는 현금, 나는 안 쓰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서로 어떻게 된다? 채권을 보유하면 정책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나의 이런 노출도가 달라지니까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즉 단기적으로 현금은 필요한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포지션이라든지 자산 구성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현금을 그냥 놀기는 뭐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는 담보로 잠시 채권을 맡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날짜가 되면 다시 채권을 돌려주는데, 이때는 받았던 돈보다 소정의 수수료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데, 요게 요 비율이 레포 이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0에서 1001부를 받았다고 하면 하루 동안 뭐 0.1% 더 받았다고 하면 네, 지금 이율은 연 3.65%다. 그래서 금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레포는 이제 뭐 거래하기에는 하는 이제 계약 건수마다 좀 다르겠지만, 레포는 담보가 일단 국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보다 더 안전한 자산은 없다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국채와 또 만기가 짧죠. 이 대출 자체의 만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출로 분류된다. 그러면은 만기가 얼마나 짧느냐고 보시면 지금 요 차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레포 거래의 71.5%는 오버나잇, 즉 하루 정도, 그리고 28.5%는 텀이다. 그래서 뭐 하루 이상 다 텀이라고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거래 이제 증권별로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아까 말했잖아요. 뭐다? 만기가 높은 채권일수록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고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가격 변동성에도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감수하냐? 이율을 높이냐? 그러면 대부 업체들처럼 뭐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율을 높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때는 담보 인정률을 우리가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자, 1000원을 1000불을 빌리려면 비일 같은 경우,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1010불치만 내가 갖다 주면 되는데 10년에서 30년짜리 이런 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다? 1030불치 채권을 갖다 줘야지만 1000불 대출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금리, 즉 시장이 좀 크게 형성이 돼 있지 않고 특수한 것 같은 경우, 뭐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연동 채권 같은 경우는 헤어컷이 더 높아집니다. 자, 다만 요 기준은 뉴욕 연준에서 지금 나오는 이제 기준이고, 이제 또 4인과 4인과의 거래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연준이 이런 식으로 레포를 하고 있으니까 기준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레포 거래가 미드나잇, 즉 하루 넘기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레포 금리는 어떻다? 레포 이율이 뭐 올랐으면 내렸습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버나잇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은 어떻게 차이 난다고요? 길면 길어질수록 내가 이 받을 때에 어떻다? 마찬가지죠. 만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대출 위험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이자율이 조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나잇이 아닌 텀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자율이 조금 오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이 있겠죠. 연준이 이제 2019년에 레포에서 스트레스가 좀 발생을 하고 유동성 문제가 좀 발생한 이유로 연준에서 트라이파티 레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게 되더라도 레포라는 것이 헤어컷도 있고 뭐 이자라는 면도 있고 텀으로 갈 거냐 오버나잇으로 갈 거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 조금 스무딩을 시켜주고자 연준이 직접 레포 시장에 뛰어들어서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개입도 하고 중개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동성이 없어서 우리가 중개를 하더라도 이거 돈을 빌려줄 다른 상대방을 내가 못 찾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연준이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레포를 해줍니다. 근데 모든 은행하고 상대하기에는 과도한 에너지와 인력이 필요한 데다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엄청난 돈이 돌아가는 이 단기 금융시장에 파워를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연준과 직접 거래 가능한 24개 대형은행, 이것을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거래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 어쨌든 레포 시장은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더 이제 연준의 개입이 좀 강해진 은행이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레포 제공자는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 말하는 거죠. 은행, 연준, 또 우리가 CMA, 증권사 CMA라고 합니다. 머니마켓 펀드고요. 또 이제 보험 회사 같은 경우도 뭐 특정에 돈이 좀 남아서 이럴 수가 있겠죠. 보험이 있습니다. 레포 사용자 같은 경우는 역시 은행인데 소형 은행들도 레포를 사용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적으니까 특정 일자에 뭐 인출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또 레포를 통해서 단기로 자금 좀 조달을 해야겠죠. 이거 펀드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주식은 팔기 싫은데 내일 팔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이러면은 레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레포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은 역할,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건 뭐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탑 4개 은행, 즉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시티그룹 이런 친구들이 레포를 제공을 했고, 나머지 소형 은행들 뭐 탑 10도 탑 5에서 지금 30 은행 같은 경우도 레포를 갖다 쓰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 은행들도 다 레포를 갖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이 어느 정도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지 보신다면 이 작은 은행들도 어느 정도 채권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죠, 좀 유동성이 부족할 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레포는 우리가 이 거래 행태라든지 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요 매일매일의 금융 이 잔 스트레스를 좀 없애주고 저렴한 금리로 아주 표준화가 돼 있는 상태로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조금 원활하게 굴러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단기 자금의 조달 방법인 레포다. 만약에 이 현물로 이런 채권들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 상당한 시세 변동이 있을 거니까 그거는 좀 안 좋은 면이겠죠. 자, 그래서 레포가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다면 꾸준하게 레포는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서로 이제 단기 자금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수준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다만 이제 레포 시장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금융에서 좀 발생했을 때는 좀 높아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준이 이렇게 진입을 한 거고요. 연준이 진입을 하고 나서부터 MBS라든지 뭐 다른 회사채 같은 것들이 레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수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는 MBS라든지 팁스라든지 이런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포가 뭔지는 알았고 아까 말했던지 뭐 2021년 2020년 즉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나 후에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졌냐 레포 때문에 라는 거를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이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레포가 중요하다는 건데, 먼저 OMO라고 하는 거,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아주 평상적인 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모든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국채하고 또 MBS는 좀 소량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발생을 할 수 있게 했던 QE, 퀀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가 대표적으로 연준이 시장에 채권 시장에 참여해서 직접 매입을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고 채권을 사오는 거예요. 자산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을 금융 시스템 내에 뿌리는 방식이 OMO,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 될 건데, OMO 같은 경우는 만기 얼마 남지 않은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만기 근접한 친구들을, 단기 국채를 뭐 좀 많이 매입을 합니다만, 그래서 단기 국채를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에 좀 민감한 거예요, 단기 금리들이. 그래서 이 단기 금리를 좀 매입을 하고 만기 근접한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의 목적은 채권을 내가 사고 그걸로 여기에 페드 펀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준 거죠.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모든 큰 은행과 작은 은행 사이의 시스템에 현금이 도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QE는 그럼 뭐가 다르냐? QE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평소에도 연준은 QE를 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와가지고 국채 사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라고 하는데, QE는 단기 국채와 만기 근접한 친구가 아니고 시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어떠한 채권이냐면 싸그리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우리가 FOMC에서 우리가 뭐 몇 불 한도로 어떤 걸 매입할 거 하면 그거 정말 다 삽니다. 그걸. 그래서 이러한 페드 펀즈 레이트에 대한 목표 없이 어떻다 상한 한도에 갈 때까지 계속 사는 것이 바로 퀀터티브 이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이 친구는 여기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QE 같은 경우는 이걸 전체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통화 정책 중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시장 매입 정책은 QE입니다.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2008년에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린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좋아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세 번째가 들어오게 됩니다. 코로나 특집 연준에서 직접 대출해준 연준 직대출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다? 연준이 딜러와 은행을 통해서, 이 딜러와 은행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요 돈을 받으면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대출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만들면 뭐가 생깁니까? 대출. 여러 대출 채권이 만나면 MBS가 되죠. MBS를 밀어 올려갖고 연준이 다시 사주면 또 다시 돈이 나오고, 또 대출해주고 그 돈으로 넘기고 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은행의 심사, MBS 시스템 거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PMCCF죠. 회사채를 내가 직접 사는 겁니다. 은행 너희들이 돈 빌려주지 마. 연준 내가 직접 회사채 발행 시장에 가서 적절한 회사들,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회사들을 사겠어 라고 해서 페드는 A2 기준으로 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유통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심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다, 유통시장에도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SMCCF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들 같은 중소규모 채권 발행하면 시장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면은 메인 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 내가 직접 들어가서 돈 빌려주겠어. 소규모, 중규모 자영업, 연준, 직대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이 QE뿐만 아니라 시장에 직접 돈을 내주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ECB는 이제 뭐 BBB 같은 펄른 엔진을 또 사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ECB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로 자체 베이스 신용 등급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다, 더욱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동성을 이제 목말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QE가 많아지고 이러한 시장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정한 이슈가 딱 터졌을 때 갑자기 모든 금융기관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마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2019년도에 연준이 QE를 종료하고 테이퍼링으로 가던 도중에 레포 금리가 크게 튀면서 발생했던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법인세 납부일하고 국채 입찰일이 겹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포는 어떻다, 어쨌든 연준이 이렇게 매칭을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이제 맞춰야 되는 이러한 하나의 시장이었는데, 스탠딩 레포를 통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오면 아까 말했던 요 페드 펀드 레이트에서 어느 정도 추가 금액만 좀 준다면 바로 대출이 나오는 이러한 대기성 레포, 즉 레포는 4인과 4인 간의 합의된 거래였는데, 스탠딩 레포를 통해서 레포는 어떻게 된다, 그냥 채권 맡겨가면 현금 서비스처럼 돈이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 스탠딩 리포가 될 거고요. 지금 이 스탠딩 레포는 어쨌든 코로나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포는 피마 레포라고 해서 해외 정부와 중앙은행, 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나오는 레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레포는 어떻게 된다, 이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하고 수합 거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수출하고 남은 달러로 사놓은 미국 채권이라든지 MBS 같은 걸 맡겨 놓으면 잠깐 현금이 나오는, 그래서 수합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수합은 대규모 딜인데, 이런 레포는 소규모로도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피마 레포고요. 대표적으로 피마 레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이걸로 중국 인민은행에 돈을 좀 꺼줬던 것도 바로 피마 레포를 이용한 거고, 결국에는 레포 시장이 이러한 확장을 거친 이유, 레포 시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이렇게 돈이 돌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듯이 채권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시그널이라든지 경제 둔화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제 트레이딩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장기로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다가 은행이 바젤 3, SLR, G-SIB 같은 채권, 즉 대출 채권을 모집을 해가지고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일정 수준의 시 규제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된다? 이러한 HQLA의 하이 퀄리티 리퀴드 에셋 의무 보유 비중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포 시장에서 이제는 이러한 다양한 연준의 레포 정책 때문에 아까 말했던 빅4든 뭐든 은행의 영향력은 감소를 한 거죠. 자,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저금리 규제 강화 연준 개입 때문에 은행 자체들도 예금보다는 MMF, 즉 증권사 CMA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죠. 예금 금리를 낮추면서. 그래서 이제는 은행보다는 증권사 CMA라고 하는 머니마켓 펀드가 레포 단기 자금에 좋은 이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하려던 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2019년 12월에 파월이 스탠딩 레포는 양적 완화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9년 연준이 QE 종료하고 이제 임시적으로 좀 사용을 했을 거였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터지면서 QE가 다시 진행되고 비상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것도 한도가 없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까지 같이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금리를 내려서 유지하려는 QE.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못 오르죠. 왜냐면 연준이 살 거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의 QE.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특정 조금 더 주고 그냥 연준한테 가서 빌리면 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올라간 거를 힘을 끌어내리는 QE와 특정 이거 올라가면 아예 효과를 잃게 만드는 스탠딩 레포가 합쳐지니까 어느 수준만 되면 계속 우리가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계속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 선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넘치고 안전자산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페드 금리와 단기 금리와는 하방 종비화가 됩니다. 어떠한 경제 지표가 나오든 QE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어? 그럼 QE가 더 들어와요. 경제가 뭐 좋아졌어요? 그러면 또 그래도 QE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0에서 0.25%라는 금리를 내가 유지를 하는 것이 페드의 목표인데 0에서 0.25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쫙 붙은 거죠. 0.001, 뭐 0.01 여기까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연준이 말한 아니 금리를 여기서 유지하겠다가 아니고 이건 그냥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겠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프로그램들도 이 사이즈가 상당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이 매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7천 빌리언, 그러니까 7조 정도 되는데 7조 불.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보시다면 그렇게 이 사이즈가 이 비상 프로그램들도 그다지 사이즈가 작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시장을 통해서 금리 조달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은행들끼리.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레포를 왜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페드 펀즈를 그냥 대출을 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스트레스가 있던지.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디스카운트 윈도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자금 조정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연준에서 이렇게 레포라든지 이런 QE 거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정해진 기준금리로 한국처럼 왜 이 거래를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 은행들이 투자은행들이든 뭐든 레포 거래를 다른 은행들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출의 규모가 증가를 하면 연준은 결국은 국가기관, 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공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시를 하게 되면 이게 대출로 잡히니까 타 거래 당사자한테 불안 유발을 하면 이 은행 너무 대출이 많네, 이 은행이랑 거래를 못하겠어 라는 어떤 뉘앙스도 주고 배당에도 문제를 좀 줍니다. 그래서 이 레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형식상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형식상은 담보대출인데
이 사람이 신용이 좋아야지 내 채권을 약속한 가격으로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성은 또 신용대출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준과 거래를 하면 채권을 내가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기는 싫다 이거예요. 넘겨주기 싫은 채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질은 또 레포를 이용해서 대출하는 사람한테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특성이 맞물려가지고 레포를 미국의 증권, 금융, 펀드가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단기 자금의 굉장히 대표적이고 거의 유일한 방식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애매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산다는 약속만 해놓은 거죠 서로. 이 약속을 우리한테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 제가 1,001불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공시하면 1년에 4번 그리고 연말 보고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 뭐 제가 매일매일 물어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기가 짧다 보니까 이게 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연준이 있고 스탠딩 대기성 레포가 있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에 은행권의 스트레스를 파악하기는 아주 힘들어요. 레포 금리로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위험성, 경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에 민감한 건 장기 채권들이다 보니까 그런 민감한 이런 수요들은 대부분 좀 장기물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QE도 하고 비상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대기성 레포까지 하니까 유동성이 온 천지로 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는 부작용을 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아까 레포는 내가 임시로 내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서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연준에서 유동성이 나갔다. 그러면은 임시로 하루 동안 연준의 돈을 잠깐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죠.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현금을 가져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삼는 금리가 이제 연준에서 FOMC에서는 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erest 이자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이자다. Excess Reserv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LR이나 바젤 3에 만족시키기 위한 거에는 이자 지급을 안 합니다. 그거 넘어간 연준에 맡긴 Fed Funds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Fed Funds Rate, 즉 미국의 기준금리는 은행 간의 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리, 하루짜리 금리가 0.25%다 라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면 이 금리도 Fed Funds Rate, 즉 미국의 기준금리에 들어가는 건데 반대죠. 연준이 이쪽에 주는 이자도 그 선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준은 항상 이렇게 EFFR, 즉 Effective Fed Funds Rate와 요 초과 지금 금리가 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즉 모든 이 금리 모두가 0에서 0.25%로 유지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튀면, 자 이렇게 된다면 현금과 국채에 대한 균형이 다시 맞아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연준이 현금을 주고 채권을 받는 이러한 우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채권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 현금과 채권의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맡겨 놓으면 채권을 주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리버스 레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QE와 스탠딩 레포 그리고 코로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완화적 OMO에서 오는 일정 수준의 부작용은 내가 조금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쓰지 않는 유동성. 자, 이 주식도 사기 싫어. 돈은 받았어. 연준이 QE를 해서 돈은 받았는데 유동성, 요거 내가 주식이나 채권 쓰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대출하기에는 지금 너무 좋지가 않아. 그러면 이 돈을 안 쓸래 하고 이 돈을 가만히 놔둬가지고 레포를 돌려주면 투기 세력들이 이 레포를 받아서 뭐 주식 투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채권 투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유동성을, 쓰지 않는 유동성 잠시 연준에 맡겨두세요 라는 거를 해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좀 잠재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계속 이 국채가 값이 오르고 QE와 이런 것 때문에 좀비화가 되니까
그 말은 뭐다? 단기 국채 공급이 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하면 IOER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레포라는 거, 연준과 레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24개의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다시 다른 은행들하고 거래를 막 해야 되고 대출도 내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리버스 레포는 120개 금융기관인데 은행 같은 경우는 자산 300억 불 이상, 그리고 연방 금융기관은 모두 RRP에 참가할 수가 있고, 펀드 아까 말씀드렸던 CMA 같은 MMF 펀드도 20억 불 이상의 이제 뭐 실적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2021년 4월 30일 날 규제가 더 한번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영래포에 대한 규제가 한 번 더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규제가 좀 셌고, 여기는 이제 거의 조건만 된다면 참여를 장려하는, 그래서 사용이 장려하는. 그리고 2021년 3월 17일 날 기관당 한도가 300억 불에서 800억 불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안전한 곳의 유동성이 보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준은 아까 말했듯이 0에서 0.25%, 즉 요 금리는 그대로 놔둡니다. Fed Funds Rate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유동성, 초과 유동성의 이동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IOER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6월 FOMC에서 Fed Funds Rate는 그대로 있었는데 IOER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날 리버스 레포 최소 금리는 0%에서 0.05%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연준 입장에서야 뭐 이자를 굉장히 싸게 주고 유동성 흡수해가지고 유동성 너무 많아서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를 봤을 때 이거는 NK 트레이드의 국내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미국에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동성을 연준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렇게 레포로. 그래서 미국에 투자할 데가 없으면 야, 동남아, 유럽, 한국, 일본, 뭐 중국 이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 가지 말고 외국에 위험하고 그 환전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1유로당 1.1유로 1.20불까지 거의 갔었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저금리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에 뭐 엄청나게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전 세계 투자를 해서 시어스 타워도 사고 뭐 온갖 걸 다 샀죠.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수입을 하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니까 이거를 막자. 그러면 이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 금리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줄였어요. 왜?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했으니까. 즉 시장에 연준은 QE를 통해서 계속 돈을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 돌아다니는 현금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투자를 하는 이 현금 자체는 줄었죠. 그리고 M2가 줄어냈으니까 QE는 계속되니까 안심이 되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은 일단 줄었는데 이건 임시예요. 빼고 싶을 때 언제든 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모두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도 반등하고 주식도 오르고 다 행복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오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은행입니다. 미국의 집콕 은행인데 연준에서 돈을 빌릴 때는 거의 뭐 0%를 빌려요. 그리고 뭐 대출 이것저것 내주고 하다가 아니 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리버스 레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굉장히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리버스 레포고, 이번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은 이런 이 차트를 보고 있을 건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리버스 레포 자체도 있지만 이 앞에서 했던 다양한 정책들 이 하나로 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좋으려면 돈을 많이 찍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자, 여기서 파월이 배제를 한 것은 돈을 많이 찍어서 생기는 리스크는 내가 리버스 레포로 저지해 줄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만이 이 RRP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델타 변이도 뭐 말씀드려야겠지만 일단 그걸 빼고서라도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경제지표 개선세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참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델타 변이까지 들어온 상태죠. 우리가 그래서 조금 경기에 선행 지표로 본다면 산업생산하고 PMI가 우선 있겠는데, 산업생산과 PMI가 사실 이때쯤 한 4월이나 5월쯤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에 모두 그랬고요. 산업생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오르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처음에 이게 딱 터지고 QE가 시작되고 주가가 회복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차트를 그려왔어요. 이런 차트까지는 아니겠죠. 뭐 이런 차트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생각보다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풀리면서 좀 여기 딜레이가 됐죠. 딜레이가 되고 나서 이제는 끝났다. 백신 나왔다. 백신 기대감. 이게 뭡니까? 백신 기대감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재개방될 거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밀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한번 밀리고 여기서 한번 밀렸는데도 델타 변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기대감은 기존에 우리가 경제가 봉쇄되고 난 이후에 QE가 들어오고 시장 심리가 회복한 이후에서 세 번째 낮아진 거예요. 컨센서스가 델타 변이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가냐. 첫 번째, 지속적 경제성장. 두 번째, 약 2%의 인플레이션. 세 번째, 새로 나온 거예요. 요거는 신사업이에요. 그래서 완전에 가까운 고용입니다. 요거를 세 개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경제성장 같은 경우는 그죠. 일단은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왜? 돈을 많이 찍었고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재개방이 돼가지고 다시 돈이 돌 거니까, 경제가 돌 거니까 그거는 일단은 좀 수직적으로 잘 좀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큰 관계가 좀 적은 이제 지표들부터 먼저 보자면, 인플레이션을 일단 이 약 2%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제 2%가 딱 되고 그 수준에서 한다. 그래서 2.3% 하면은 이거는 이제 줄여야 되는 거고, 1.8% 하면 늘려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2% 내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2019년 수준에서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2% 정도가 나온다면 요 수준에 도달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2019년에 코로나가 없었어서 2%로 진행이 됐다면 이 정도가 됐을 거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딥이 나왔죠. 딥에서 2%를 계산해 본다면 이 정도가 나왔어야 할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2% 평균점은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2019년 1월 기준으로 안 봐도 되겠죠. 2019년 1월 기준으로 안 보고 2018년으로 봐도 되고 2017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2020년 정도에서도 봐도 될 건데, 어쨌든 장기 추세로, 코로나 이전 추세로 봤을 때는 평균법을 초과를 한 상태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정도다. 4%에서 5% 사이인데 그 기간이 약 4개월이나 3개월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동시에 만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경제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접히고 또 접히는지를 보시게 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시장을 보자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것도 물론 그냥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어떤 산업의 특성이 있겠지만 노동력 부족을 보자고요.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 클레임이죠.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들의 수인데,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보시면 갭이 약 200만 명 정도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이거는 돈을 아무리 찍어갖고 PMI가 이 시기에 한 60을 넘었을 겁니다. 서비스업과 이 제조업에서. 그런데도 왜 늘지 않냐? 경기가 좋아도 구조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퇴자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퇴직을 해버리신 경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실업급여죠. 그래서 코로나가 뭐 있든 없든 미국에서 계속 뭐 추가적으로 실업급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에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최저생계비 줬을 때 노동의욕 감소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자리를 채워주던 어떻다 이민자들의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구조적 이슈 때문에도 현재 고용이 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어쨌든 소비 중시 사회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친환경 투자까지 한다면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약 평균 2% 그러니까 요 라인에 어쨌든 이게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될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하고 미국 연준은 일단 완화책은 유지를 하고 코비드 프로그램은 축소하는데 여기서 리버스 리포로 임시적으로 요게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붙는 요 상황까지 내가 리버스 리포로 버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다? 데이터를 보고 유동성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 과정이 조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이것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 유동성 있게 임시 방편으로 다 한다는 것들이 다 몽땅 어떻게 된다?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마다 자 정기금리가 오릅니다. 뭐 단기금리가 갑자기 올라요. 왜냐하면 이제 현금이 없는 겁니다. 다 투자했으니까 현금이 당연히 없겠죠. 자, 왜 현금이 없냐? 미국은 어쨌든 수입을 해서 소비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면 그 돈이 독일, 한국, 중국, 일본으로 갔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죠. 그러면 갑자기 단기금리가 치솟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까 말씀드렸죠. 선 딱 그어놓고 넘어가면은 들어오고 넘어가면 들어오고 넘어가면 들어오고 그럼 이걸로 유동성이 계속 주입이 되는데 주입된 유동성이 회수는 안 됩니다. RRP로 단기 보관만 되고 있는 거예요. 단기 보관만 되고 있으니까 사회 전체적인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신 접종이 시골에 트럼프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델타 변이 등장하니까 기존에 맞았던 백신도 뭐 안 통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유동성 공급이 그리고 거기다가 경제 회복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통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실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돈을 찍어가지고 몽땅 해결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문제가 계속 이게 해결은 안 되고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창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많은 길을 왔고 이전에 임시 방편이라고 했던 것들로 다 지금 굳어지고 있고 스탠딩 리포도 임시적인 조치였는데요. 그럼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여기서 일시적이라고 하고 여기서 일시적 여기서 일시적 그럼 이제 4달째인데 그러면 3분의 1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이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중 목표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월이 미국 트럼프가 맨날 옛날에 그죠 그 트위터로 금리 내려 뭐 독일은 금리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금리 내려 해가지고 금리 내렸죠. 그럼 독립성 있냐는 거예요. 연준이 그것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을 해서 소비로 하는 미국 경제 부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드라이브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맞이했고 그것 때문에 연준이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자, 델타 변이 때문에 성장이 느려지면 이제는 이전에 말했던 뭐 디플레이션 뭐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뭔가 느끼고 있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성장은 감소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들어왔고요. 지금 델타 변이가 들어왔고 그리고 양극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늘어난 거죠. 연준과 재무부 사이에서 돈 주고받기 하면서 돈 찍어내니까 이제는 이 레버리지가 끝까지 차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치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여기서 뭐 돈을 더 찍든 뭐 좀 덜 찍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연준이 가장 원하는 건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물가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안정되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부양책을 천천히 종료하면서 정상화, 이게 포스트 코비드라고 말하는 연준의 의도입니다. 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는 시장 우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증가해가지고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은 이제 2019년 이전처럼 서브 2%로 가지 않고 이제는 2% 정도는 거뜬히 넘어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이제 거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금리가 미국 이 금리가 1.7%까지 갔습니다. 10년짜리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테이퍼링이 빠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평균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 인플레이션이 몇 달 더 유지가 되면 연간 인플레이션은 4에서 5%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3분의 1 정도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빠르게 부양책이 종료되고 정상화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질 끌 수가 없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팍팍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금리 인상이 빠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시장 우려를 보여줬던 어떤 거다. 요게 리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이 계속 가장 우려했던 거는 요 네 번째입니다. 성장률은 감소하는데 물가는 일시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제피피케이션이죠. 일본화입니다. 여기서 디플레까지 와버리면 완벽한 일본화가 되는 거예요. 성장률을 감소하고 물가도 떨어지면서 경제 활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채권자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굳어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온 겁니다. 정상적으로 경제가 어쨌든 이 코로나를 그냥 이렇게 탈출을 하면 뭐다? 락다운 없이 탈출하면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 개가 된 겁니다. 뭐다? 성장률도 감소하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경제 상식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 이런 네 가지 이슈가 있고 지금 이제 새로 이 델타 때문에 떠오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통화 정책으로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나타난 이상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케어스라는 코로나 법안을 만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2,200조 원짜리 아메리칸 레스큐 액트죠.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거고 그리고 아직 이제 협상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있을 텐데 그 뒤에 한 번 더 뭐 자녀라든지 뭐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는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 지금 일단 계획은 됐고 협상은 뭐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을 하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죠. 여기 이제 인프라 법안 이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이게 2조 3천억 불이었는데
예상치가 현재는 일단 이 공화당 21명의 의원하고 내가 이게 토론을 했더니 1.2조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400조 원 수준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팬데믹 완화로 이제 감액 협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민간 투자가 올라올 거고, 또 이게 너무 양이 많으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증가를 하니까 그러한 점에서는 감액이 좀 들어간 거고,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인프라 의 문제는, 인프라 공사라는 게 사실 이 예정된 공사비를 넘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거는 전 세계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일본도 신칸센 뚫을 때 이제 신칸센 공사비에 뭐 4배를 썼고, 우리나라도 뭐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공사비가 오바가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이 인프라 법안에 광역철도라든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도 어느 정도 좀 의문점이 드는 인프라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원자재 가격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자도 줄었고 노동력 자체가 좀 부족하고, 거기다가 한국이 왜 미국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받냐면 그만큼 미국이 인프라 투자에 해외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 인프라에 과도한 현금을 투자하면 이러한 리스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는 지금 재정적 도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도박? 미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바꿔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된다. 제가 통화적 지금까지는 미국을 드라이브한 거는 금융과 통화 돈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는 바뀌겠다는 거예요. 약간의 제조업을 좀 섞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엄청난 이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가지고 경제 성장하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이런 스타일을 좀 따라가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걸 위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요거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 이건 민간 투자에 영향을 주니까.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떻게 된다. 양극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바이든의 법안과 트럼프의 법안인데, 바이든의 법안이 이 빈곤층에게 더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더욱 증가되려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좀 증액이 돼야 될 거고, 또 50년 국채 이 발행하겠다 이런 것도 좀 허가가 돼야 될 거고요. 또 이제 또 흥미로운 점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이게 문제긴 한데, 저소득층으로 내가 재정 정책으로서 현금을 투입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현금을 소비하고, 이 사람들이 현금을 소비하면 물가는 점점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봤을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적게 기대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실증상으로는 실제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돈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재정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율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사실 나오는 거는 뭐 돈을 많이 찍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돈을 많이 찍어갖고 인플레이션이 안 오른 나라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즉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이민자도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현재 구조적인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즉 실질 경기는 올라오지 않는데 단기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주식시장, 뭐 부동산, 뭐 비트코인 다 오르니까 단기 금리가 적체되면 단기 레버리지가 누적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금융시장의 신호가 교란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원래 주식이 오르면 채권 떨어지고, 채권 떨어지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요새는 채권 오르면 주식 난리 나고요, 주식 오르면 채권 자기 혼자 난리 납니다. 금융시장이 연준과 어떻게 된다. 연준은 금융 시장을 통해서 현금을 주고받고 하고, 그 신호에 맞춰가지고 기준금리를 조절을 해왔는데, 단기 레버리지가
누적되는 효과밖에 없고 실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미치는 영향에는 이제 제한이 오는 겁니다. 이 금리를 보시게 되면 2008년부터 금리가 제로에서 쫙 올라가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상으로 내린 거예요. 여기서 테이퍼링 종료했고 금리를 비상으로 두 번을 내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IOER 레이트가 있는데 차이가 미세하게나마 보입니다만 여기서는 이 스트레스 있는 부가가치가 거의 갖다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 연준에서 빌릴 때와 다른 곳에 빌려줄 때 금리 차가 거의 없으니까 뭔 짓을 하든 유동성은 많은데 마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은행들이 이 유동성을 가지고 그 은행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완화합니다. 대출 조건을 완화해요. 돈이 많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야, 너 왜 나한테 돈 안 빌려줘? 그럼 나 다른 은행 갈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은행들의 협상력이 줄어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어떤 금융 거래를 하든지 낮은 담보율을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원래는 뭐 담보율 20% 넣어주세요 이러는데 담보 대출할 때 담보 이제 그거를 LTV라고 하죠. 그게 이제 좀 낮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들은 전통적인 뭐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게 이제 적용되고 있고 또 기존에 이제 자산할 때 부동산 우리나라도 부동산 이런 거를 최고의 이제 자산으로 인정하고 대출이 나가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뭐 차량 담보 대출도 해주겠다. 뭐 아니면은 뭐 특허권 담보 대출도 해주겠다. 이런 것처럼 자산의 질이 떨어지는 거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을 어디 이용하십니까 할 때 소수 주식의 위험한 파생 거래도 이제는 허용을 해주고 있다. 자, 물론 어떻다. 실례로 봤을 때 한 은행이 한 사람한테 큰 대출 안 해줬지만 그걸 모여갖고 큰 대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줬던 게 이제 작년에 이 소프트뱅크 마사요시 손이 나스닥 옵션 거래해서 이제 뭐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그 큰 돈을 벌고 나서 어쨌든 나스닥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뭐 4% 정도 급락을 했었던 것 같고 이번에 또 터졌던 게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빌황이라는 미국의 한국인이죠. 아체고스라는 개인 펀드 비슷한 거에서 레버리지 10배를 둬가지고 비아콤 CBS 같은 이런 대형주의 또 선물 옵션 거래 TRS 거래 해가지고 마이너스 1,500억 해서 3일 만에 이제 파산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단기 레버리지 막 쓰는 사람들 보면 야 역시 한국인이다. 한국계가 거의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각 방향으로 엄청난 레버리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는 사실상 레버리지 비율이었지만은 기초자산이라는 게 무너지면서 이 트렌칭 선순위가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위기가 생겼는데 즉 이거는 기초자산의 질에 대한 문제였는데 2020년대의 미래 금융위기가 온다면 변동성이 높아가지고 이 사람이 담보가 사라지고 어떻게 된다. 요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레버리지 10배 포지션이 사실상 이 사람 담보만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이러한 은행들이 자기 이제 자본으로 그 손실을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금융위기는 이 변동성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과 레버리지 비율을 커버하는 그 방식이 바로 레포에 숨어 있었어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MBS가 잘못돼가지고 물론 이게 파산한 게 맞습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빅쇼트라는 이 영화를 봤을 때 MBS 파산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증권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그 이제 그 버리 아저씨죠. 그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레포 거래입니다. 레포 105, 레포 108이라는 건데 레포 거래를 할 때 아까 우리가 헤어컷이라는 담보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8%를 주고 어떻게 한다. 108%를 주고 내 재무 상태표에서 제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내가 잠깐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담보 제공한 건데 이거를 팔았다고 써놓은 거예요. 언제? 매분기 이 그 보고서가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정상 상황일 때 뭐 스트레스 테스트나 실적 발표할 때 요거 잠깐 내 재무 상태표에서 덜어서 다른 은행한테 잠깐 넘기는 요러한 방식을 취했고, 이걸 통해서 주가 부양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향후 뭐 투자자들의 불안감 떨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위험 없습니다, 뭐 금융은 튼튼합니다라고 하지만 레포라는 것은 결국 사인 간의 거래고 뭐 이런 것들이 단기 시장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레포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고 자산시장으로 돈이 마구 들어오다가 한 번에 박살난 상황이 있죠. 그것도 특정 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그 유동성 파티는 일본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약간 상황이 뭐 달랐다면 달랐어요. 보시게 되면 일본은행 관치금융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뭐 그 GHQ에 이런 그 점령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행은 전쟁 금융과 다름없는 윈도우 가이던스라는 걸 합니다. 윈도우 가이던스는 어떤 분야에 어느 만큼 대출해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관치금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폐지가 되면서 무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대출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BOJ가 이제 왜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증가합니까? 라고 이 버블 시기에 질문을 했을 때 BOJ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라서 어쨌든 환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면 그때는 사실 대출의 질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을 하면서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GDP의 비율하고 대출이 나간 섹터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은 뭐 GDP로는 6.8%인데 대출은 11.4%가 나왔고요. 부동산은 12.8%인데 부동산은 27.2%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조업은 오히려 줄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논 GDP 베이스드 론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상태냐면 모든 회사들이 뭐 땅 사고 뭐 그 사옥 짓고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이 1988년, 1990년 사이에 최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닛산의 영업이익이 차 팔아서 만든 것보다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해서 얻은 돈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0년에 니케이가 36,000을 찍고 그 1년 동안 35% 떨어지고 그 이후에 2만 정도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일본이 혼자서 붕괴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 붕괴한 원인은 일본은행의 총재 미에노 야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산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부동산에 대출을 중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땅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이렇게 됐겠죠. 여기서 하나를 더 합니다. 어쨌든 땅값이 안 오르고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대출이 일단은 나가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출이 가던 것이 다른 섹터로 진입을 했을 건데 그걸 보니까 경기 회복이 당연히 됐을 거고, 그걸 보고 완화책을 폐지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모든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붕괴를 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이 쓰였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졌으니까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테이퍼링 시작을 했을 텐데 거기서 디플레 진입을 하고 다시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버냉키와 파월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산 가격의 연준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을 일본은행이 한순간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면 통화 정책으로서 밟아버린다는 신호를 계속 주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 회복할 수 없다는 심리가 몇 년에 걸쳐서 누적되면 디플레이션에 진입을 하고, 그거는 발생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 이후 모든 통화 정책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침체되고,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게 있죠. 이 폭락을 겪으면서 미에노 야스시는 한마디를 하는데, 불황을 통해서만 경제 구조는 변화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채권을 일본은행에 매입을 하는 수준이 됐고, 모든 주식 ETF, 요새 주식 ETF도 이제 뭐 BOJ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는 결국엔 어떻게 됐다?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흑자를 보던 일본은 이제는 투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국가의 빚은 드는데, 그 국가의 빚을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뭐 미국 주식 우리나라 산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빚을 아무리 늘려도 경제 성장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왼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오른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겁니다. 일본의 저축률도 증가하고 부채도 같이 증가하는, 돈을 아무리 찍어도 그 돈이 다시 저축이 되고, 그 돈을 다시 채권 사고, 그 채권을 다시 찍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일본은 어쨌든 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은 사실 자산 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원에 산 걸 200원에 팔면 나는 100원을 얻지만, 그 사람은 일단 200원에 샀는데 그걸 300원에 누가 다시 사준다면 그 사람도 100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하죠. 자산 창출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연준은 디플레를 방어하고자 엄청난 인플레를 감수하고 있어요. 인플레가 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뭐 이거 급락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지수 급락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스스로 가치 창출을 할 수 없는 자산들은 폭락을 할 겁니다. 어떤 거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 뭐 코인 같은 것도 배당 없는 코인, 이자 없는 은행 뭐 빚, 이런 거는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채권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런 것도 다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보는 이런 뭐 자산들이 올라갈 건데, 그게 부동산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왜 모르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현대사회에서 겪어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물론 가치주가 좋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가냐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 실적이 과연 버텨주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나스닥 이제 주식 오른 것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져가지고 설탕값이 높아졌는데 콜라를 파는 코카콜라의 실적이 나오느냐 했더니, 일단은 어떻다, 요 상황에서 내가 일단 측정한 거죠. 요 상황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잘 나왔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 수준에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일단은 한 분기 증명을 했습니다. 코카콜라. 뭐 많은 기업들이 증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죠. 설탕값이 올랐는데 콜라를 팔았을 때 남느냐라고 해서 남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넘어간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어제는 디플레이 얘기, 오늘은 인플레이 얘기 뭐 이럽니다. 그 채권금리 마이너스 1.7% 가고 1.2% 가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일단은 시나리오가 두 개가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두 개면 업, 다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네 개입니다. 네 개에다가 올라가는데 레버리지, 내려가는데 레버리지, 안 올라가는데 레버리지.
주식시장에서는 콜옵션, 풋옵션이 다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동성은 증가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장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파월 임기가 2022년 2월까지예요. 여기서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고, 이게 뭐 아니다 한다면 요 영상은 추억으로 간직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뭐 높아지고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신호가 있다면 난 레버리지 줄이고, 시장의 레버리지가 낮아져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침체된다면 난 레버리지 높이고, 이렇게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또 향후 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레포라는 게 아주 어두운 쪽에서 뭐 유동성이 이제 윤활유를 넘어갔고 엔진 오일이 엄청나게 공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버블이 왔는데, 이 버블이 왔다는 것이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닷컴 버블이 어떻다, 인터넷이 현실화되지 않아가지고 온 게 닷컴 버블이 아니거든요. 인터넷은 이렇게 오는데 주가 기대감은 이렇게 튀겨놓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버블이 터지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미국의 경제 구조 변화 어떻다, 이러한 것들, 이게 사실 올 수 있을지 안 올 수 있을지가 문제가 아니고, 올 거는 올 거예요. 뭐 친환경 전기차 올 겁니다. 하지만 자원 부족, 그리고 노동력, 이런 거에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테슬라도 차를 만드는 것보다도 어떻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이러한 시대에서 과연 그게 이제 믿고 고 PER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레포 시장과 그 이제 관련된 여러 시장 이야기들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